뇌랑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메타버스 안에 있는 컴퓨터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세계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메타가 초월이고 버스가 유니버스 세상이니까 초월한 세상인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 좀 더 쉬운 표현을 쓰게 되면 사람이 나를 상징하는 상징물, 아바타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이걸 메타버스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현재로는 깔끔한 것 같고요. 실제 예로는 제피토와 같은 공간, 국내에도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로블록스와 같은 기업들, 또는 좀 더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메타버스의 속성을 한 분의 2 정도 갖고 있었던 싸이월드, 그런 곳도 메타버스의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도 다 메타버스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산업으로 보게 되면 계층 구조가 좀 있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는 메타버스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뒤에서 돌리기 위한 클라우드 서버, 전기, 네트워크를 담당해주는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한테는 가장 익숙한 브랜드가 아마 이걸 거예요. 아마존. 아마존 중에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 AWS. AWS가 전 세계 메타버스 플랫폼의 한 3분의 1 정도를 뒤에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이름들은 이제 인프라 위에 바로 올라가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명칭입니다. 로블록스다, 포트나이트다,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의 명칭이고요. 근데 플랫폼은 현실과 비교해 보면 약간 빈 도시, 빈 건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에도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상호작용이 있고 건물에 뭔가 물건이 있어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위에 들어가는 게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창작자들 또는 기존에 콘텐츠 프로덕션 했던 기업들이 플랫폼을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새로 생기는 플랫폼, 원래 있던 플랫폼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던 콘텐츠를 잘 녹여 넣을까, 이 부분에서 많은 연합이 생기고 있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국내 엔터 기업들이 어떤 플랫폼 사업자랑 얼라이언스 맺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움직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기계가 아니니까 콘텐츠를 직접 소비할 수는 없어요. 콘텐츠는 코드니까. 근데 코드를 소비하기 위해서 뭔가 기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최근에 계속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VR 장비들, 그리고 올해 연말, 내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AR, 증강현실형 안경, 이런 것들이 다 그 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산업 계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장이잖아요. 공장은 처음에 공장을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 공장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좋은 시뮬레이션은 공장을 미리 사이버 공간상에 똑같이 접어놓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물리적, 화학적 속성이 동일하게 들어가서 다양한 실험을 해봐서 이 공장이 정말 안전할지, 납기를 잘 지킬 수 있는 구조인지 보는 거겠죠. 이런 데 쓰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장이 완성된 다음에도 아까 5G 이런 거 써가지고 IoT를 촘촘하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보면서 이쪽에서 공장의 전체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약간 메타버스적으로 공장을 카피해 놓는 거고요. 또 공장이 아무리 진화가 돼도 사람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현장 작업자들. 특히 이제 BMW나 보잉과 같은 고가의 어떤 기계류나 자동차, 탑승물들을 만드는 산업에서는 아직까지도 전문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육을 대학에서 받고 나온 사람들도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1년, 2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사내에서 별도로 거쳐가야 돼요. 근데 이제 기업들은 이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VR이나 AR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 명이 한 명을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것들을 한 명이 3명, 5명을 가르치고 부족한 부분을 VR로 대체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어느 지역, 먼 지역에 사는 누구인데 수업 들어보고 싶다. 근데 수업 온라인으로 개설된 거 없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온라인 영상 찍어서 올려주는 건데, 정말 이 시스템이 고도화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100km 밖 또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우리 학교 강의실에 뭔가 그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도 하고 뭔가 복잡한 화학 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벼운 거 물리적인 거 실험할 수도 있고 실습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배움이 열릴 수 있겠죠. 이렇게 당장
메타버스가 진화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교수라고 하는 일, 저희 학교 자체도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직장, 업무 환경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직방이라는 회사가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가상 부동산을 직접 만들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부동산 회사잖아요. 근데 자기 사옥은 없애버렸어요. 자기들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메타폴리스라는 공간으로 직원들 출근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많은 부분이 하나하나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이 기술의 일반적인 명칭은 BCI라고 볼 수 있고요. 브레인과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건데 뉴럴링크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놓은 이 BCI 기업인데 작년에 돼지 이름도 붙였어요. 거트루드. 그 이름을 붙인 돼지 머릿속에 칩을 넣어가지고 돼지의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얘가 뭘 할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줬어요. 올해는 원숭이를 가지고 좀 더 무서운 걸 보여줬습니다. 원숭이 머리에 칩을 심어가지고 원숭이가 고전 게임, 탁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가지고서 탁구를 합니다. 근데 무서운 건 조이스틱의 선이 끊어져 있어요. 근데 탁구 게임이 돼요. 뭐냐면 얘가 이걸 조작하는 거를 뇌의 칩을 신호를 바탕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숭이가 손을 놔버린 상태에서도 탁구를 혼자 잘하고 있어요. 자, 영장류한테 이게 이제 접근이 됐다라는 부분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긴 한 겁니다. 지금.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세상과 현실에 있는 나하고의 상호작용이 메타버스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신호를 주는 게 있고 신호를 받아야 되는 게 있겠죠. 또 뇌랑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나의 감정이나 의도를 내가 조작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안에 있는 컴퓨터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신호 입력이 되고요. 반대로 출력, 이 컴퓨터를 통해서 현재는 VR을 통한 시각, 청각을 귀로 듣는데 그게 아니라 뇌에 바로 시각과 청각 또는 그렇게 되면 후각의 자극까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실제와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지점까지 도달하는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인간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가 구현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인류가 어느 정도 부분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쓰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현실이 있고 일부 메타버스 초기 버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실의 생활을 자꾸 피하고 메타버스에서만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현실을 뭔가 대체하는 공간 또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존재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실제감이 높아질수록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현실의 대피처나 피난처, 회피처 이런 쪽으로 메타버스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에서 뭔가 안전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또는 자원의 제약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확장하기 위한 공간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실을 확장하기 위한 플러스 알파로 메타버스를 봐야지 현실을 지우고 메타버스로 이주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내 메타버스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방향부터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기업들은 일단 경쟁사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빨리 해야 되겠어라는 조급함이 더 심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우리가 원래 기업의 밸류 체인에서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줬는지 예를 들어 고객들이 우리 회사의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 결정하고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 이 한 축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뭐 생산성, 편리성, 단순성, 재미하고 이미지, 친환경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각 단계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졌는지 소비자 경험에 빈 부분이 있었는지 이거를 보고서 빈 부분을 채워가기 위한 확장의 도구로 메타버스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요점은 방향성, 목적부터 확실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할 부분은 그럼 기술이 필요하겠죠. 근데 많은 창작자나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부에 있는 창작자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함께하는 건 괜찮지만 내부에 있는 분들 또는 나 스스로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최소한 며칠 이상 써보면서 플랫폼한테 약간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 기술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을 도대체 우리가 왜 만들었고 무엇에 쓸 것인지. 그러니까 기술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현재 어떤 모습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인간이 이 기술을 왜 만들었고 왜 쓰는지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행복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들을 행복을 위해서 이걸 만들고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는 게 진정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에 부합되는 건지 이 부분을 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기술,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